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패권 경쟁의 새로운 무대로 떠오른 곳 중에 파나마 운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되찾겠다라고 공언을 했었는데요. 홍콩계 기업인 CK 허치슨이 소유한 파나마 운하 양쪽 항구의 운영권이 조만간 미국 자산운용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소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크게 분노했다는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죠. 사실상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인 홍콩 기업이 왜 시진핑의 분노를 사면서까지 미국의 항구 운영권을 넘겼을까요?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의 결과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이탈리아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봄이면 이탈리아 볼로냐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도서전이 열립니다. 올해 벌써 62번째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작가들의 작품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볼로냐 아동 도서전 어떤 특징이 있는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월 27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대상국은 모든 외국산 자동차이지만 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캐나다에 생산되는 자동차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의 부흥을 이끌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로 특히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인 우리나라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 50곳을 수출 제한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업체인 인스퍼 그룹의 자회사들이 중국 군용 슈퍼컴퓨터 개발에 기여해 수출 규제 명단에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중국 기업 가운데 50여 개는 중국에 있으며 나머지는 대만, 이란,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랍에미리트 등에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규탄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1%로 하향 조정하고 복지를 중심으로 정부 지출을 총 14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26조 원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무역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진단했으며 재정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증세보다는 공공지출 삭감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방비는 22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4조 2천억 증가해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36% 수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의 산불 인명피해에 대해서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거자쿵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희생자의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고, 미즈시미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는 산불로 인해 많은 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또 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유족분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도 희생자들의 유가족들과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남권에 피해를 준 이번 산불은 강풍을 타고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살림당을 주장한 사망자는 총 26명입니다. 남미 볼리비아에서 최근 폭우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6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루이스 아레세 볼리비아 대통령은 지금까지 최소 51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된 것으로 당국이 집계했으며 36만 8천여 가구가 수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볼리비아는 일반적으로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우기인데요. 올해의 경우 4월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싱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관세 폭탄의 날벼락. 네.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 그룹이 미국에 우리 돈으로 31조 원을 4년간 투자하겠다고 승부수를 띄웠습니다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 없이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서 조마조마했는데 결국 관세 폭탄이 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날 철강 알루미늄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4월 2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네. 대상국은 모든 외국산 자동차이긴 합니다만 앞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한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에 생산 자동차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나라들은 좀 피해가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의 부흥을 이끌겠다면서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인데 사실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우리나라가 1위거든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가 51조 원에 달해서 전 세계 자동차 수출 규모의 4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절반이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이번 이 관세 부과 관련해서 유럽, 캐나다가 반발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입장은 조금씩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발표에 대해서 이건 직접적인 공격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캐나다의 이익을 위해서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도 곧 대화를 나눌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유럽연합은 좀 더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일단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표명하면서도 지금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즉각적인 대응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폰데얼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미국이 유럽 자동차 수출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이 미국과 유럽연합 양쪽이 깊숙이 통합된 공급망을 가지고 있고 혁신, 경제력, 높은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미국이 구상 중인 다른 조치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폰데얼라인의 발언은 다음 달 예고한 상호관세 내용 등을 살펴본 다음에 종합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성명은 대미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유럽연합이 미국이 앞서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자 다음 달 1일, 13일에서 두 단계에 걸쳐서 총 260억 유로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요. 이걸 일단 보류한 상태하고 그렇죠. 협상을 다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또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네. 예, 빨간불이 켜졌고요. 맞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내가 아니라면 아니다. 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입니다. 네. 미국의 정보 안보 당국자들이 네. 민간 메신저 시그널에서 예멘 후티 반공 공습을 네네. 논의를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야. 기밀 아니야. 내가 아니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알기로는 그 일이 일어날 동안에 기밀 정보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후티에 대한 공격은 완전히 성공적이지 않았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정보가 유출이 돼서 뭔가 사건이 발생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건 기밀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채팅방에서 후티 공습을 논의했던 그 시점에 공격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미 해당 내용은 기밀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과 인터뷰도 당일날 진행했는데요. 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2개월 사이에 벌어진 유일한 흠집이다. 굉장히 작은 문제다. 예. 심각한 일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그 채팅방에 같이 있었던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이 사람 나가야 된다는 얘기 있었거든요. 사퇴를 안 했었는데 왈츠는 이번 일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을 것이고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악관도 관련 당사자들도 역시 기밀은 없었다라면서 진행에 나섰는데요. 존 레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장도 상원 정보위원회 출석을 해서 채팅방 논란에 대해서
합법적이었고 기밀 정보는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기밀 문서에 해당한다. 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기밀 문서를 공개한 사람이 디 애틀란틱의 편집장인데요. 그렇죠. 이 사람이 네. 그 채팅방에 있었기 초대를 때문에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메시지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문제는 그 시그널 채팅방 메시지 내용에 정확한 날짜,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격하기 전의 시간도 나와 있었고요.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5일 낮 12시 15분에 F-18 전투기가 첫 번째 타격에서 출격, 1시 45분 F-18 타격, 공격용 드론 출격 등이 이뤄진다라고 구체적으로 썼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오후 2시 10분 2차 타격을 위해서 F-18 출격, 오후 2시 15분 목표물에 대한 드론 공격이 각각 있을 것이다. 미래를 네.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36분 F-18에 대한 2차 공격과 해상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첫 발사가 이뤄진다. 이렇게 구체적인 썼습니다. 네. 내용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기밀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이 정부대 이제 그 보안소통 수단에 비해서 해킹 등 우려가 큰 민간 메시지를 사용한 것이 어쨌든 구체적인 군사작전을 논의했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진 그런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하원 정보청문회에 출석한 털시 게버드 국가안보국장은 그러나 어떤 정보 출처나 기법, 위치, 전쟁 계획이 공유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후아킨 카스트로 하원 의원이 거짓말이라는 걸 다 알고 있지 않냐. 당신 진짜 왜 이러냐. 네. 나라를 상대로 거짓말하는 거다라면서 강력히 비판했고요. 역대 미국 정부는 군사 계획, 무기, 작전의 정보는 다 기밀로 간주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일기 정부 때 국방부 부차관보를 맡았었던 믹 멀러이는요. 헤그세스 장관이 올린 출격 시간이 실제 작전 시간표에 나온 것으로 보이고 해당 문서는 고도로 기밀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정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보가 유출이 되면 작전이 위협을 받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네, 네. 그 투입된 군인들도 생명이 위험해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유출된 정보를 제거하는 작업과 유출자를 추적, 처벌하는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유출된 정보를 찾아서 컴퓨터나 문서는 제거를 해야 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출 관계자들이 징계, 강등, 해임, 보안 인가 취소가 처해지게 되고요.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연방수사국 FBI와 법무부가 수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유출자 처벌은 1917년에 제정된 간첩법에 따라서 처벌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탓에 간첩법 적용이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기는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FBI 분석관 출신의 캔드랑 킨스버리가 극도로 민감한 국가 방위 관련 정보 등 기밀 문서 386건을 자택에 보관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지금은 뭐 아직 백악관도 수사는 그렇고, 없습니다. 예, 대통령도 기밀이 아니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기밀 사항을 민간 메시지로 이제 그렇죠. 통화를 했다,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 주장은 그 민간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때 이미 작전이 진행했기 때문에 기밀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작전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나눈 이렇게 거죠. 작전을 할 거다. 계획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좀 무리가 있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될지. 다음 키워드 한편의 막장 드라마. 네, 이번엔 터키 소식인데요. 튀르키예. 네, 튀르키예 소식인데요.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유력 대권 주자인 이마모올루 이스탄불 시장이 구금된 이후에 전국적으로 항의 시위가 벌어지자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마모올루가 바로 공화인민당 소속이라서 그런데요. 이마모올루 시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옥중에서 메신저를 통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지지층 결집에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에르도안 대통령은 공화인민당이 이스탄불시 지방자치단체가 저지른 여러 가지 비리가 있는데 이게 거의 TV 막장 드라마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그 얘기한 것이 브라질 드라마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불륜, 배신, 음모 이런 통속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이스탄불 시장이 벌인 일이다라면서 이마몰루 시장과 그리고 공화인민당을 비판을 한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마몰루 시장은 인터넷에 언젠가는 악이 물러나고 좋은 날이 올 것이다. 투표와 선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투표로서 우리가 승부를 내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공화인민당이 줄곧 주장했었던 조기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인 건데요. 네. 이마몰로 시장이 23일에 치러진 공화인민당 당내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감옥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네네. 그래서 원래 튀르키예 대선은 예정대로라면 2028년 치러질 것 같은데 예. 아마 조기 대선, 총선의 얘기가 네.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한편 이스탄불 시의회는 구금되고서 이제 짐과 정지된 이마몰 시장을 대신해서 시정을 맡을 대리시장으로 공화인민당 소속의 누리 아슬란 시의원을 선출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주요 도시에서 이마몰로 시장 구금에 항의하는 시위 그리고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 사이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네. 전국 혼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 튀르키예 한국 대사관은 수도 앙카라의 경우 지난 25일까지였던 시위 금지 명령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한 것으로 알리면서 시위 참여나 군중 밀집적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교민들에게 권고했습니다. 네, 매우 혼란스러운 네. 튀르키예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우린 살고 싶다. 제발 물러나라. 네, 이제 정말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네. 전쟁을 버티다 못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이 살고 싶다면서 하마스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에서 이례적으로 하마스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진 건데요. 전쟁이 지금 1년 반을 넘기면서 장기화되고 있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기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멈추려면 하마스가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라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폭격 피해가 가장 극심한 곳 중에 하나가 북부에 있는 베이트라이라는 곳인데요. 네. 여기서 시위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고 싶다. 하마스 물러나라. 전쟁을 중단하라. 이렇게 구호를 외쳤다고 하는데요. 인근 자발리아 지역 난민촌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굶주린 주민들이 시위에 참여했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먹고 싶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 시위를 누가 기획하고 주최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SNS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시위가 나오면서 이제 좀 자발적으로 시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위는 이스라엘군이 2달 동안 휴전을 깨고 최근에 가자지구에 대해서 다시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면서 전쟁이 더 비참해지는 상황이 된 건데요. 시위 참가자들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지쳤다. 하마스가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 이 전쟁을 끝내는 해결책이라면 하마스는 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을 포기하지 않는가 이렇게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시위는 2023년 10월 달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하마스를 반대하는 최대 규모의 시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맞아요. 거죠. 일단 전쟁 초기에는 이스라엘 무차별적인 폭격이 이어지면서 가자지구, 서안지구에서 사실 하마스 지지율이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양측이 너무나 팽팽히 맞서고 피해자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주민들의 마음도 돌아서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가자지구에서 누적 사망자가 무려 5만 명이 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6일 의회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하지 않는다면은 가자지구를 점령하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한 도중에 야당의 강력한 항의로 발언이 중단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 전쟁으로 가자지구 동예루살렘 포함한 요르단 서안 지역을 불법으로 점령했고요. 여기에 유대인 정착촌을 세우다가 평화협정에 따라서 38년 만인 2005년에 유대인 정착촌 포기하고 자국민과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만 여전히 이 지역에 대해서 자기 땅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틈만 나면은 주민들을 쫓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 2달 만인 18일에 가자지구에 대해서 공습을 재개하면서 지금 재점령론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양측 간의 전투는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 오히려 주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품위를 지키세요.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일본에서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 공약 또는 후보와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사진들이 벽보에 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 같은데요. 일본 참여원이 26일 날 본회의에서 선거 포스터에 품위를 요구하는 그런 새로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네. 작년에 도쿄도 지사 선거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포스터가 등장했는데요. 거기에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옷을 좀 적게 입은 여성 사진이 인쇄가 됐고 네. 또 후보자는 전혀 상관없는
묘령의 여성의 사진이 대량 붙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돈 받고 시선 끌기 위해서 이런 포스터를 붙이는 건데 네. 일본 정치권은 작년 7월달에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포스터들이 곳곳에 붙으면서 사회 문제가 되자 품위 있는 포스터 법제화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네. 이에 따라서 다른 사람, 정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을 선거 포스터에 넣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아울러서 상품 광고라는 등 포스터를 영리 목적으로 만약 활용을 한다면은 100만 엔, 우론으로 975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 후보자 이름 명기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렇죠. 부착에는 SNS에서 선거와 관련된 허위 정보 등 확산을 막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오는 6월달 도쿄도 의회 선거와 여름의 참여 선거에 맞춰서 이 규정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품위 있는 포스터를 붙이자. 네, 예, 다음 키워드 수면 위로 드러난 증거. 네. 네. 영국 템즈강에서 5년간 빠져 있다가 발견된 아이패드가 미제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오.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네. 이 물에 빠져 있던 아이패드의 심카드가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3명의 유죄를 판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아이패드가 작년 11월 달에 런던 해양경찰청이 2019년 7월 달에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된 물품을 찾기 위해서 강둑을 수행하다가 이걸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네. 경찰에 따르면 살인 사건에 가담했었던 다니엘 켈리의 전화번호와 심카드가 해당 아이패드에 연결이 돼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 켈리, 스튜어드 아헨, 루이스 아헨, 이제 이 사람 두 사람 형제인데요. 이 세 사람이 살인 혐의로 이제 결국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건데 경찰 조사를 해봤더니 아이패드의 통화기로 폐쇄 회로 및 그리고 전화 번호판 인식 기술의 정보를 활용해서 켈리와 아인 형제가 피해자인 폴 앨런 차에 추적 장치를 설치했다는 것을 경찰이 입증하게 된 겁니다. 네. 결국 이걸 통해서 이 집에 가서 살인 사건을 저질렀고 도망을 가게 된 건데 네. 해당 사건은 켈리와 아인 형제가 몇 주간 표적을 추적하고 감시한 후에 발생했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아이패드를 통해서 밝혀지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증거는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맞아요. 거. 예.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제이슨 무라즈의 노래 I'm Yours 들려드립니다. Well, you done me and you bet I felt it. I tried to beat you, but you're so hot that I melted.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Now I'm trying to get back. Before the cool done run out, I'll be giving it my best. This and nothing's gonna stop me but divine intervention. I reckon it's again my turn to win some or learn some, but I won't hesitate no more, no more. It cannot wait. I'm yours. Well, open up your mind and see like me. Open up your plans and damn, you're free. I look into your heart and you'll find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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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love. Listen to the music of the moment, people dance and sing. We're just one big family, and it's our God-forsaken right to be loved,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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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d. So I won't hesitate no more, no more. It cannot wait. I'm sure there's no need to complicate. Our time is short. This is our fate. I'm yours.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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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but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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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but do you want to come on? Scooch on over closer.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경북 북부와 경남 산청, 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산불 피해 면적은 3만 6천여 헥타르, 인명 피해는 사망 26명, 부상 30명으로 집계됐고 시설물 325곳이 불에 탔으며 주민 3만 7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산청에서 하동으로 번진 산불이 지리산 국립공원 인근까지 확산하면서 탐방객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안동시도 시내 방면으로 산불이 확산하면서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해 정치적 혼란이 경제적 위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부 고위공직자 2천여 명의 평균 신고 재산이 20억 6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5억여 원, 심우정 검찰총장은 121억 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7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외국산 자동차에도 다음 달 2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가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로마로 가보겠습니다. 이은정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문학 박람회 중 하나죠. 볼로냐 아동 도서전이 다음 주에 열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도서 및 콘텐츠 박람회 볼로냐 아동 도서전이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열립니다. 올해의 주빈국은 에스토니아이며 주요 테마는 다양성과 포용성입니다. 이 전시는 전 세계 출판사, 작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모여 최신 아동 문학과 교육 콘텐츠, 디지털 미디어 트렌드를 공유하는 자리인데요. 네. 최근 AI 증강현실, 가상현실 같은 기술이 중요한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종이책을 넘어 아이들이 직접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고요. 이번 도서전에서도 AI 기반 스토리텔링, AR 그림책, VR 독서 체험 같은 혁신적인 작품들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사실 이 볼로냐가 이탈리아 북부 내륙에 위치한 도시인데 여기에서 이 아동 도서전이 시작된 이유 어떤 건가요?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볼로냐를 상징하는 세 가지 표현이 있거든요. 라도타, 라그로사, 라로사. 라고 하는데요. 네. 먼저 라도타는 배운 도시라는 뜻으로 볼로냐가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는 의미이고요. 다음으로 라그라사는 살찐이라는 뜻이지만 풍요로운 도시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네. 볼로냐는 라구 볼로네자라는 미트 소스가 유명한데요. 그렇죠. 주로 파스타와 함께 즐겨 먹죠. 네. 네. 그리고 미니 만두 같이 생긴 또르텔리니와 모르타텔라 햄의 원조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미식의 도시로 명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로사, 붉은 도시라는 뜻인데요. 네. 중세시대부터 붉은 벽돌 건축이 많았고 정치적으로도 진보적 성향이 강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눈치채셨겠지만 볼로냐가 세계적인 아동 도서전의 중심지가 된 것은 바로 라도자에 해당하는 볼로냐가 배운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네. 유럽에서 가장 오랜 대학 중에 하나인 볼로냐 대학은 1088년에 설립되었는데요. 이처럼 학문의 도시로서 오랜 전통을 지닌 덕분에 출판과 서적 문화가 자연스럽게 발달했습니다. 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64년부터 볼로냐 아동 도서전이 개최되기 시작했죠. 또 볼로냐는 젊고 활기찬 문화예술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대학가 주변에서는 그래피티, 갤러리, 길거리 공연이 활발하고요. 저녁이면 광장에 모인 학생들이 토론과 공연을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문화가 계속 탄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볼로냐 아동 도서전에 우리나라 작가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한국 작가들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네. 글 진주 작가와 그림 이가희 작가의 빨간 사과가 먹고 싶다면이 오페라 프리마 부분 나가치 상을 수상했으며 네. 크로스 미디어 부분에서는 한다미 작가의 별 아저씨가 나가치 상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오다라, 이윤소, 안경미, 양효주 작가가 선정되었습니다. 네. 한국 아동문학이 볼로냐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4년으로 글 조호상 작가와 그림 윤미숙 작가의 팥죽 할멈과 호랑이, 신동준 작가의 지하철은 달려온다가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죠. 네. 이후 2016년에는 한국이 주빈국으로 선정되면서 네. 더욱 많은 한국 작품이 소개됐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볼로냐 아동 도서전 소개해 주셨고 한 가지 소식을 더 준비하셨어요. 이탈리아에서 네. 테슬라 CEO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면서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 흡혈부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유럽의 극우 정치인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밀라노에서는 반대 시위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의 인형을 거꾸로 매다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로마에서 발생한 파시스트 경례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되면서 네오파시즘 부활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 효율성 부서에서 이탈리아 아비아노 공군기지 현지 직원들에게 최근 수행한 5가지 주요 성과 보고를 하라는 요구를 응하지 않을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네. 이에 노동조합이 이탈리아 노동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미국식 경영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머스크의 극우 성향과 맞물리면서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더욱 거세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탈리아 정치인 부부가 논란을 키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녹색 좌파 연합 공동대표인 니콜라 프라토이안니 하원 의원과 그의 아내 엘리자베타 피콜로티 하원 의원이 테슬라 차량을 소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들 부부는 일론 머스크의 구구적 행보와 타국 내정 간섭을 강하게 비판해왔지만 정작 테슬라를 타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프라토이안니 의원은 차는 아내의 소유라면서 선을 그었고 피콜로티 의원은 환경을 고려해 전기차를 선택했고 당시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가격이 4만 7천 유로, 약 7,5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네. 이에 그녀는 성능 대비 다른 전기차 모델보다 저렴했다는 의미였다라며 추가 해명을 했지만 논란이 커져서 결국 테슬라를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머스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행보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은정 통신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파나마 운하를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새로운 패권 경쟁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이 홍콩 기업이 이곳의 항구 운영권을 미국 사모펀드에 팔겠다 이렇게 깜짝 발표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대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렇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기를 쥐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봅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일인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파나마 운하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뭐 이렇게 포문을 연 바 있죠. 잠깐 뭐 설명을 해드리자면 원래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자기들 돈을 들여서 뭐 짓고 운영을 하다가 네. 1970년대 후반에 미국이 파나마랑 협정을 맺고 운하를 넘기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999년에 소유권이 파나마로 완전히 넘어갔는데 그때 사실 미국이 중립조항이라고 하는 걸 걸어뒀어요. 영구히 운하는 영구히 중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뭐 조금 선언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봤더니 운하 출입구에 있는 항구 3곳, 그러니까 뭐 콜론, 크리스토발, 발보아라고 이름 붙인 항이 중국 기업이 장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나마가 이 중립조항을 위반을 했고, 네. 그래서 협정을 파기하고 다시 사가겠다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던 건데, 근데 그 3곳 중에서 크리스토발이랑 발보아 항을 운영하고 있는 CK 허치슨이라고 부르는 홍콩 기업이 네. 이번 달 초에 돌연 이 항구의 운영권을 미국 사모펀드인 블랙록, 그다음에 스위스의 해운사인 MSC 컨소시엄에 팔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이게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고, 외신에서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대노를 했고, 네, 네. 그다음에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에 굴복했다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중국 관계 당국이 이 거래를 막기 위해서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내용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예. 중국이 여기서 이제 왜 화가 났는지 네. 이게 궁금한 거죠. 중요하죠. 네. 이게 일단 파나마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파나마 운하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초크 포인트라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초크 포인트. 우리말로 치면 조인목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전시에 물자를 운송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전략적 요충지를 초크 포인트라고 불러요. 네. 뭐 예를 들면 스웨즈 운하,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그다음에 네, 네. 말라카 해협, 이런 중요하죠. 것들이 대표적인 초크 포인트인데, 더구나 미국 입장에서 파나마는 뭐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길목이기도 해요. 네. 미국을 드나드는 컨테이너 선박의 40%가 이 파나마 운하를 지납니다. 그다음에 파나마 운하를 지나는 물동량의 80%가량이 미국에서 나가거나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미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물량이에요. 네. 그래서 언젠가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를 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진 곳이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중국은 교역 측면에서는 파나마 운하가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닙니다. 너무 멀죠, 중국 입장에서. 그렇죠. 멀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사이가 좋을 때야 조금 중요할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나마에 많은 공을 들여왔었거든요. 그래서 1대1로라고 하는 것에 파나마를 끌어들인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2016년에 란타우 그룹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콜로랑의 지분 90%를 확보한 것도 그렇고요.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목에 가시가 걸린 느낌이랄까요? 뭔가 계속 찜찜한 거죠. 맞습니다. 예. 여튼 그렇게 중국 정부가 굉장히 공을 들여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미국 쪽으로. 그 3곳 중에서 2곳이 이제 미국 손에 넘어가게 된다라고 네. 하니까 뭐 사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화를 낼 만도 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항구인데. 그렇죠. 운하도 운하 아니고. 자체는 아닌데. 맞습니다. 사실 파나마 운하는 바다가 아니라서 지날 수 있는 선박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좁은 육지길이 파나마잖아요. 그래서 원래 프랑스가 처음 운하를 계획할 때만 하더라도 네. 운하를 해수면 높이까지 파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깊고 넓게 파니까 뭐 큰 배가 지날 수 있었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게 너무 큰 공사라서 결국에 포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바통을 이어받은 미국이 설계를 다시 하는데, 네. 육지에 건설하는 운하를 깊게 파서 해수면에 맞추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육지에다 인공호수를 만들어버려요. 아. 그리고 그 인공호수까지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간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배를 이렇게 차례차례 띄어 올리는 겁니다. 아. 이제 그렇다 보니까 배가 지날 수 있는 크기에 있겠죠. 한정이 생긴 네, 건데, 네. 지금 지날 수 있는 가장 큰 배의 선정량이 12,500 TU 급인 뭐 뉴 파나맥스급 컨테이너 선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20피트짜리 우리가 많이 보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선박을 12,500개 실을 수 있는 크기인데, 아, 네, 네. 이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85,000 TU 정도가 최대였는데, 8,500. 그렇죠. 8,500. 8,500 TU였는데 그래서 늘어난 거죠. 맞습니다. 확장 공사를 하면서 조금 네.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요즘 컨테이너 선박이 굉장히 대형화하는 추세라서 큰 배는 지날 수가 없어요. 최근에 만들어지는 컨테이너 선박이 뭐 최대 25,000 TEU급이니까 그것보다 많이 작잖아요. 예. 더구나 최근에는 가뭄 때문에 좀 물이 물도, 부족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날 수 있는 배 크기가 조금 더 줄어들기도 했고 이제 그렇다 보니 출입구 인근에 있는 항구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러네요. 이 항구에서 짐을 내린 뒤에 작은 네. 배로 환적해서 운하를 건너가고 네. 거기서 배를 다시 갈아타거나 아니면 그 작은 배로 목적지까지 가는 이런 루트가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이 항구를 모두 중국 기업이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중국이 미국으로 드나드는 물동량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도 뭐 이렇게 대노할 것까지 있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근데 또 이런 측면도 있는데 파나마 운하의 출입구 한적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멕시코로 들어가는 펜타닐의 중요한 진입 지점이에요. 펜타닐 요즘에 얘기 많이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펜타닐은 사실 미국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이기도 그렇죠. 하고 뭐 나라를 좀먹는 병폐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예. 사실 이거 받겠다고 캐나다랑 관세 전쟁을 그렇죠. 하기도 했잖아요. 물론 이게 빌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튼 중국 입장에서 보면 파나마 항구는 미국의 힘을 갉아먹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미국의 동태를 아주 자세히 살필 수 있는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근데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찾아와야 되는 요충지였겠죠. 그렇죠. 예, 뭐 그러니 미국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파나마를 압박을 했던 거고, 근데 이게 결국에 성공을 한 거죠. 더구나 이번 딜 같은 경우에는 파나마에 있는 항구 2곳만 포함된 게 아니라 네. CK 허치슨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항구가 한 50여 개가 넘는데 예. 그 중에 43곳, 그러니까 네, 43개 항구의 운영권을 모두 다 미국 사모펀드에 넘기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은 한 190억 달러, 28조 원 정도가 오. 그 거래 금액인데 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파나마 항구뿐만 아니라 1대1로를 위해서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항구들이 한꺼번에 미국 손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 뭐 이거 뺏겼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네요.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진핑 주석은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심 아주 좋아하게 매우 느껴지죠. 만족하겠죠. 네. 근데 CK 허치슨이 이제 홍콩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파는 걸까요? 조금 이상하죠. 네. 사실 이 사안을 잘 이해하려면 오히려 중국 쪽에 그렇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사실 이 사안을 잘 이해하려면 CK 허치슨이라고 하는 그룹 그 중에서도 리카싱 우리나라 발음으로 치면 리자청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네. 이 인물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CK 허치슨의 창업주이기도 하고 2019년까지는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는데 네. 리카싱이라고 하는 인물은 1928년 중국 광동성에서 태어났어요. 원래는 중국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일본 침략 때문에 어린 시절 홍콩으로 피난을 갔는데 이제 거기서 자수성가를 하게 됩니다. 아이. 그래서 그때 만든 게 청쿵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으로 불을 쐈고 근데 그 원래는 뭐 영국 조차지인 홍콩에서 생애를 대부분을 보냈지만 뭐 네.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의 어떤 향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중국 공산당이랑 굉장히 돈독한 관계였습니다. 네. 그래서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으로 중국 시장을 열었을 때 1호로 중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이 바로 리카싱의 청쿵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사실 청쿵 그룹이 훨씬 더 덩치를 키웠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한창일 때는 중국 도시에 지어진 집 7채 중에서 한 채가 청쿵그룹이 지은 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 넘게 기부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중에는 중국의 기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해요. 네. 그래서 1997년에 청쿵그룹이 파나마의 크리스토발 발보항의 운영권을 따냈을 때 네. 그때 당시 미국 내부에서도 요거는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왔을 정도예요. 그 굉장히 긴밀한 맞습니다. 관계였고 부도 창출을 해냈는데 관계가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 좀 달라진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맞습니다. 계속 관계가 좋았다고 하면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렇죠. 않았을 텐데 네. 사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게 2013년부터거든요. 네. 그때 청쿵그룹의 스탠스가 180도 바뀝니다. 뭐 하나둘씩 중국 본토에 있는 사업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대놓고 중국에 있는 포트폴리오 자산들을 다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유럽에 있는 뭐 예를 들면 통신기업, 인프라들 이런 것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네. 사실 그때 청쿵이라고 하는 이름도 CK 허치슨, CK 에셋 이렇게 간판을 바꿔 달고 이름을 바꿨다는 맞습니다. 거는 좀 상징적이죠. 상징적이죠. 더더군다나 본사도 홍콩에 있었는데 조세피난처인 케이먼 제도로 옮겨버려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뭐 당시에 뭐 중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여론이 들끓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2011년에 청쿤그룹의 매출을 보면 중국 본토에서 버는 돈이 51%, 네. 홍콩이 46%, 오. 여기에는 싱가포르밖에 없어요. 3%. 근데 2015년이 되면 중국 본토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은 10%, 홍콩은 16%로 확 줄어들고요. 그러네요. 2024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중국 본토발 매출은 7.1%, 홍콩 매출은 5.1%까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진핑 집권 이후 10여 년 만에 본지는 유럽, 그다음에 본사는 조세 피난처에 둔 다국적 기업으로 변모를 한 거죠. 이게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유가 네. 있었을 텐데 사실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없는데 네. 시진핑과 리카싱의 관계가 좋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걸 가늠해 볼 수 있을 만한 일은 있어요. 네. 1919년 무렵에 홍콩에서 벌어진 시위 사태가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그렇죠. 홍콩은 1997년에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이 됐고 네. 그렇게 일국 양제 체제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선거인단을 꾸려 지명하긴 합니다만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홍콩 특별행정구역의 행정장관을 임명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행정장관이 홍콩을 살림을 꾸리는 방식인데 그래서 주민 직선제를 놓고 중국 공산당이랑 홍콩 주민들이랑 갈등이 굉장히 오래됐었어요. 근데 중국 공산당이 통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범죄인 인도 법안이라고 맞아요. 하는 걸 도입하려고 하면서 네. 중국 주민들이 들고 일어선 사건이 2019년에 홍콩 시위 사태죠. 네. 결국 이게 폭력으로까지 비화를 했고 결국에는 중국 공산당이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강제로 예속시켜서 시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만 당시 리카싱은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반대를 했어요. 대놓고는 아니기는 하지만 네. 어떤 일을 했냐면 일간지 전면 광고를 냅니다. 근데 전면 광고의 문구는 네. 표면적으로는 폭력 금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폭력을 동원해서 시위는 하지 말자. 네. 캠페인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 광고 문구의 끝자리만 다 떼어놓고 보면 네. 홍콩 사태의 원인과 결과는 중국에 있으니 홍콩의 자치는 용인하라라고 하는 숨은 뜻이 숨어 있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홍콩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재차 전면 광고를 통해서 중국 정부의 정책을 은유적으로 비판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걸 우회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이제 거죠. 해볼 맞습니다.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시진핑의 홍콩에 대한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랬겠죠. 사이가 본인이 직접 생각을 바꿨다. 밝히지는 않으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건데 아마도 시진핑 주석의 됨됨이를 미리 알고 있었을 테고 그래서 네. 지난 10여 년간 중국 공산당의 입김이 닿지 않게 조용히 여러 준비를 해왔던 거고 네. 이번 파나마 항구 두 곳을 비롯한 43개 항구를 파는 거래는 사실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거스린다. 충분히 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도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마침표가 아닐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완전히 선을 그어버리는. 맞습니다. 네. 사실 리카싱이 되어보자고 하면 네. 충분히 걱정할 만한 게 중국 공산당은 사실 비판을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재벌들. 예를 들면 알리바바를 만든 마윈이 맞아요. 비판을 하다가 잠깐 안 사라졌죠. 보였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네. 결국에 공산당에게 엔트그룹의 지배권을 뺏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인이 아니더라도 중국을 비판하는 인사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고 하는 맞아요. 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외신으로 듣기도 네,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걸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하면 사실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네. 사실 이번 딜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꽤나 공을 들였던 것으로 보이는 게 이 딜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블랙록의 회장이 레리 핑크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네. 이 레리 핑크라고 하는 인물이 이 거래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사실 딜 구조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CK 허치슨 같은 경우 이 딜은 순수한 상업적 목적의 딜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긴 합니다만 CK 허치슨의 자회사가 가진 한 50여 개의 항구 중에서 중국 내부와 홍콩에 있는 항구를 다 빼버렸어요. 이게 역설적으로 이 딜에는 정치적 셈법이 담겨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그렇죠. 건데 네. 이렇다 보니 사실 중국 정부가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집니다. 네. 보통 이런 M&A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결정자는 각 나라의 경쟁 당국이에요. 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죠. 독점을 독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중국의 항구를 다 빼버렸으니까 중국의 기업 결합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반대할 수 있을 만한 수단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안보 침해를 이유로 막을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다 외국에 있는 항구니까 이것도 어렵고. 어려워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수단 정도가 파나마 정부가 항구 운영권을 뺏는 건데 예. 사실 파나마는 미국 편에 미국 쪽이겠죠. 이미 붙었습니다. 네. 이제 1대1에 탈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이 딜의 본계약이 다음 달 4월 2일이거든요. 네. 사실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버스는 영영 떠난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렇죠. 중국이 그 전까지 뭐 거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지 화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뭐 별로 없다. 뭐 지금까지는 없어 보여요. 예. 그래서 결국 바다를 놓고 벌어진 미중 패권 다툼 전초전에서는 미국이 완승을 거두는 것으로 뭐 역사상 기록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나마 운하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맞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가져갔군요. 그렇죠. 네. 글로벌 경제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위트의 Fox on the Run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